2024년 3월 한 한국인이 호치민 거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베트남 청년이 직원 300명 회사 사장이 된 걸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 노트가 어떻게 베트남 전체를 바꿨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베트남에 진짜 남긴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국제노동이동과 아시아 개발협력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지난 20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호치민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죠. 주변에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곳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고 색은 발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청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공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이 사진은 20년 전 것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뚜안이라는 베트남 청년이었어요. 당시 제가 반장으로 있던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막내였죠. 20년 전의 기억이 그의 손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이곳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뚜안이라는 분을 찾으러 오신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연히 SNS에서 뚜안의 소식을 들었어요. 호치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뚜안 정말 너 맞니? 한국인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장님 정말 오셨네요. 뚜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호치민 거리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깊은 인연이었으면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뚜안이 말했습니다. 반장님, 제 사무실로 가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인 반장은 뚜안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허락을 받고 함께 들어갔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뚜안의 회사였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이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생산 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인 반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운영하는 거야? 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직원이 300명쯤 됩니다. 생산관리 전문 회사죠. 베트남 내 여러 공장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변했다고? 한국인 반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뚜안아, 내가 그때 너한테 뭘 특별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든 거야? 뚜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반장님이 가르쳐 준 건 이것뿐이었어요. 뚜안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공책 안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정리하는 법, 기록하는 법, 하루를 설계하는 법. 반장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들을 저는 매일 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권의 작은 노트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인 반장은 그 노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냥 일하는 방식을 보여줬을 뿐인데. 뚜안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장님.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뚜안은 정확히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적용했던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뚜안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뚜안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트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뚜안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4년 8월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부터였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2004년 베트남 호치민으로 말입니다. 당시 뚜안은 갓 대학을 졸업한 24살 청년이었습니다. 호치민 공과대학을 나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죠. 베트남 경제는 아직 개방 초기 단계였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이력서를 넣었어요. 한 달에 30군데는 넣었을 겁니다. 뚜안이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경험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경험이 없으니 취직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니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 게시판에 공고 하나가 붙었습니다. 한국산업연수생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죠. 뚜안은 그 공고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TV에서 본 게 전부였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회가 없다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 7월, 뚜안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어요. 뚜안이 말했습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 버스 출발 시간, 심지어 화장실 청소 시간까지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뚜안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금속 가공 공장으로 배치됐습니다.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반장을 만났죠. 바로 20년 후 호치민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뚜안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업장이 너무 깨끗했던 겁니다. 공구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벽에는 작업 순서가 적혀 있었고 바닥에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죠. 베트남 공장에서는 공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필요할 때 찾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반장이 뚜안에게 말했습니다. 뚜안, 여기서는 모든 게 정해진 자리가 있어.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야 해. 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며칠이 지나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니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공구를 찾는 시간이 없어졌으니까요.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게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뚜안은 무릎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반장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목표가 뭐야? 직원들은 각자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500개 생산하겠습니다. 불량률 1% 이하로 만들겠습니다. 목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에 다시 확인했죠. 목표 달성했어? 네, 520개 생산했습니다. 좋아, 내일도 화이팅! 뚜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목표를 적고 확인하고 평가한다고? 베트남에서는 그냥 일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생산량, 불량률, 작업시간, 심지어 휴식 시간까지 말입니다. 뚜안은 궁금했습니다. 반장님, 왜 이렇게 다 적어놓는 겁니까? 반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어.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야 내일이 나아지거든. 그 말이 뚜안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기록해야 개선할 수 있다. 그날 밤 뚜안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슈퍼에 들러 공책 한 권을 샀죠. 1,000원짜리 싸구려 공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공부는 반드시 제자리에. 오늘 배운 것 작업 전에 순서를 미리 생각하기. 오늘 배운 것 분량이 나오면 원인을 찾아서 적어두기.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섞어 썼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썼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어느 날 반장이 뚜안의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오, 뚜안아. 너 이거 매일 쓰는 거야? 네, 반장님. 대단한데? 나도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반장은 뚜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 계속해봐. 그 말이 뚜안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뚜안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작업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 배운 것들도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선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뚜안은 이 모든 게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한국이 발전한 이유구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지켰습니다. 기록하고 개선했습니다. 뚜안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베트남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한 권의 작은 노트가 그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직 뚜안은 몰랐습니다. 이 노트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베트남 청년들, 나아가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뚜안이 한국인 반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반장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반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뚜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함께 가시죠. 뚜안은 반장을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저도 허락을 받고 택시로 뒤따라갔죠. 오토바이는 호치민 시내를 누볐습니다. 첫 번째로 멈춘 곳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2층 건물이었죠. 간판에는 민커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30대 후반의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뚜안 씨 오셨어요? 응, 민. 손님 좀 모시고 왔어. 민이라는 여성은 한국인 반장을 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장이 물었습니다. 이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네. 2010년에 시작했어요. 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거기서 배운 걸 그대로 가져왔죠. 반장이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메뉴판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죠. 주문 시스템도 한국식이었습니다. 한국 카페랑 똑같네요. 반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배운 게 한국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민이 덧붙인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 거리에만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5군데 있어요. 5군데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재단실, 2층에는 재봉실, 3층에는 포장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40명쯤 됐죠. 공장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뚜안, 오랜만이야. 응, 타인. 손님 좀 모시고 왔어. 타인이라는 남성은 한국인 반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분이세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안산입니다. 아, 안산. 저도 거기서 일했어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요. 세상이 좁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반장이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장이 놀라울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고
벽에는 작업 순서표가 붙어 있었죠. 이거 한국 공장이랑 똑같잖아요. 반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정리정돈, 작업 순서, 품질 관리 전부 한국 방식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매일 아침 목표를 적고 저녁에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요. 반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반장님, 타인도 매일 노트를 씁니다. 저처럼요. 정말입니까? 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배웠죠. 세 번째로 간 곳은 물류 창고였습니다.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죠. 선반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고 모든 상품에는 바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고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뚜안 형, 오셨어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응, 흥. 손님 좀 모시고 왔어. 흥이라는 청년은 한국인 반장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에서 일했어요. 반장이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물류센터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배웠죠. 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시스템 전부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입고, 출고, 재고 확인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되죠. 반장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요? 네. 한국 물류 시스템이 세계 최고잖아요. 저는 그걸 베트남에 가져왔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간 곳은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깔끔한 4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정비 공간, 2층은 부품 창고, 3층은 사무실, 4층은 휴게실이었죠. 정비소 사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또한 왔구만. 응, 빈 형. 한국분 모시고 왔어요. 빈이라는 남성은 한국인 반장을 보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에서 일했습니다. 대구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동차 정비였어요. 현대서비스센터에서 5년 동안 일했죠. 빈이 정비소 안을 보여줬습니다. 공구들이 크기별로 정리돼 있었고 작업 구역마다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객 대기실도 깨끗했죠. 한국에서 배운 게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빈이 말했습니다. 고객 응대 방식, 정리정돈, 시간 약속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반장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뚜안이 반장을 다시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죠. 큰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뚜안이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반장님, 저기 보이는 가게들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차린 곳입니다.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카페, 식당, 옷가게, 휴대폰 가게, 미용실 다 그래요. 뚜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먼저 여기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수십만 명의 베트남 청년들이 고향에 돌아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뚜안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천 명은 됩니다. 호치민만이 아니에요. 하노이, 다낭, 하이퐁 전국에 퍼져 있죠. 한국인 반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가르쳤을 뿐인데. 뚜안이 반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반장님,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록하고 개선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베트남 전역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뚜안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반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뚜안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 듣고 싶구나. 뚜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2004년 8월 3일이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뚜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정확한 시간에 나왔어요. 베트남에서는 방송이 늦거나 아예 안 나올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분 단위로 정확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뚜안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짐을 찾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돌아가더군요. 베트남이었으면 30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뚜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시간을 지키는구나 라고요.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연수생들을 태운 버스는 안산으로 향했죠. 버스 안에서 본 풍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뚜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죠. 차들이 차선을 지켰어요. 신호등을 모두가 지켰고요.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또 생각했죠. 이 나라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구나 라고요.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4인 1실 방이었죠.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가 정렬돼 있었어요. 책상도 일렬로 놓여 있었고요. 심지어 쓰레기통 위치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뚜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트남 기숙사는 엉망이었거든요. 침대가 여기저기 놓여 있고 짐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날 밤 뚜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만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시 정각에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죠. 세면장에 가니 칫솔이 거리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정해진 자리에 칫솔을 걸더군요. 뚜안이 말했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베트남이었으면 칫솔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을 텐데 말이죠. 8시에 아침 식사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줄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죠.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이 깨끗했습니다. 식사 후에 식판을 반납하는데 모두가 깨끗이 비우고 정리해서 냈어요. 그것도 정해진 위치에 말입니다. 뚜안은 그날부터 모든 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9시에 공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반장이 연수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이 첫 번째야. 두 번째가 품질이고 세 번째가 속도야.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뚜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속도가 첫 번째였거든요.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죠. 안전이나 품질은 나중 문제였어요. 반장이 작업장을 보여줬습니다. 바닥에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통행구역과 작업구역이 구분돼 있었죠. 왜 선을 그어놨습니까? 뚜안이 물었습니다.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사고 예방이야. 사람이 다니는 곳과 기계가 움직이는 곳을 구분해야 안전하거든. 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벽에는 작업 순서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단계별로 설명돼 있었죠. 이건 왜 붙여놨습니까? 실수 방지야. 순서를 보고 확인하면서 작업하면 분량이 줄어들거든. 모든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대충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공구함을 열어봤습니다. 공구마다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구 모양대로 스펀지가 잘려 있었죠. 공구를 쓰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야 해. 반장이 강조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시간 낭비를 막으려고. 공구를 찾느라 5분씩 허비하면 하루에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뚜안은 계산했습니다. 직원 50명이 각자 하루 5분씩 낭비하면 250분입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죠. 아, 그렇구나. 뚜안은 무릎을 쳤습니다. 첫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반장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였죠.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정확하게 해. 정확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져. 뚜아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하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작업을 멈추기 전에 반장이 말했습니다. 자기 자리 정리하고 가. 모두가 공구를 제자리에 놓고 책상을 닫고 의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정리를 해야 합니까? 뚜안이 물었습니다. 오후에 일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어질러진 책상에서 일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 또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반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목표가 뭐야? 직원들이 각자 대답했습니다. 200개 생산하겠습니다. 분량 제로 만들겠습니다. 반장이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좋아. 퇴근 전에 확인하자. 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놓는구나. 베트남에서는 그냥 일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세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목표를 적고 결과를 기록하고 비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반장이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목표 달성했어. 직원들이 보고했습니다. 210개 생산했습니다. 목표보다 10개 더 했어요. 분량이 2개 나왔습니다. 원인 파악했고요. 반장이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내일은 분량 제로 만들어보자. 뚜아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구는 제자리에 놓기. 작업 전에 자리 정리하기.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것. 목표를 적고 확인하기. 분량이 나오면 원인 찾기. 적다 보니 한 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뚜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발전한 이유구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신경 쓰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배웠습니다. 매일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뚜안의 노트는 3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반장이 뚜안의 노트를 봤습니다. 오, 너 이거 매일 쓰는구나? 네, 반장님. 반장이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섞여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대단하다. 나도 신입 때 이렇게 했었는데. 반장이 뚜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1년 후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 꼭 계속해. 그 말이 뚜안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 계속 써야지. 이 노트가 내 미래를 바꿀 거야. 뚜안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노트가 정말로 그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트가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뚜안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반장님,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듣고 싶다. 뚜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9년 3월이었어요. 한국에서 5년을 채우고 베트남으로 돌아왔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아, 내가 돌아왔구나 라고요. 뚜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늦게 나왔어요. 짐 찾는데 40분이 걸렸고요. 택시는 미터기를 안 켰죠. 한국에서 5년을 보낸 뚜안에게 베트남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반겼죠. 5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아들,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좋은 직장 구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뚜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 봉제 공장을 차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써먹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사업은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하지만 뚜안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에서 5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작은 공장 하나쯤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은 호치민 외곽에 작은 건물을 얻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작업장, 2층은 사무실로 꾸몄죠. 재봉틀 10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직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봉제 공장. 직원 10명 모집. 지원자가 많이 왔습니다. 일자리가 귀했으니까요. 또한은 10명을 뽑았습니다.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죠. 첫날 출근이었습니다. 또한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한국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식이요? 네.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모든 걸 기록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또한은 벽에 작업 순서표를 붙였습니다. 바닥에 노란 선을 그었습니다. 공구마다 자리를 정해 놓았죠.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퇴근은 오후 6시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또한이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를 하고 오늘 목표를 정합니다. 퇴근 전에 결과를 확인하고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이니 다들 성실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또한이 작업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또한이 물었습니다. 아마 곧 올 거예요. 8시 10분 2명이 더 왔습니다. 8시 20분 3명이 더 왔습니다. 8시 30분이 돼서야 전원이 모였습니다. 또한은 당황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8시라고 했는데요.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8시 반이면 괜찮잖아요. 다들 이렇게 다니는데요. 또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30분 정도 늦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표를 정합시다. 각자 몇 개 생산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목표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목표를 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이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럼 쉰 개요. 저도 쉰 개요. 또한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였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또한은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공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실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책상 위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정리 좀 합시다. 공구는 제자리에 놓고요. 또한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불평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어질러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되죠. 아니요. 정리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한은 설명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공구 찾느라 시간 쓰고 실수도 많아지고요.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났습니다. 공구를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가려 했죠. 잠깐만요. 자리 정리하고 가야죠. 또한이 말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는데 왜 정리를 합니까? 오후에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요.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직원들은 귀찮아했습니다. 또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고 갑시다. 5분이면 됩니다. 직원들은 마지못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죠. 오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또한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까? 각자 몇 개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세어보지 않았어요. 왜 세지 않았습니까? 굳이 세야 합니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은 답답했습니다. 세어야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잖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내일 또 일하는데요. 또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베트남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늦게 출근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안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또한이 말할 때마다 직원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베트남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데요. 한국식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바이어가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품질입니까? 절반이 불량이에요. 또한은 작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작업 순서를 안 지켰던 겁니다. 정리가 안 돼서 실수가 많았고요. 왜 작업 순서를 안 지켰습니까? 또한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도 결과는 같잖아요. 아니요. 순서를 지켜야 품질이 나옵니다. 그런 거 누가 신경 씁니까? 또한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직원 2명이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이 공장은 너무 까다로워요. 다른 데 가겠습니다. 또한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매출도 문제였습니다. 첫 달 목표는 1000만 동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만 동밖에 못 벌었죠. 둘째 달은 더 나빴습니다. 불량 때문에 바이어를 잃었습니다. 셋째 달이 됐습니다. 또한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5년 동안 모은 돈이 3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또한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5년 동안 빼곡하게 적은 그 노트였습니다. 정리하는 법, 기록하는 법, 목표를 정하는 법. 또한은 노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쓸모없는 건가? 내가 배운 게 이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트남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하늘과는 달랐죠.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베트남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 또한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꿨습니다. 배운 것을 베트남에 적용하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어들도 품질보다 가격만 따졌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다시 가는 게 나을까? 또한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또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장의 말이 들렸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어. 정확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져. 작은 것부터 지켜야 해. 또한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한국에서 배운 게 틀릴 리 없어. 방법을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또한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넷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또한은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이라고 합니다. 그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글로벌 텍스타일 품질관리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또한이 물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고 싶어서요. 협력업체를 찾고 있거든요. 또한은 당황했습니다. 공장 상태가 엉망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바쁜 시간이라서요. 괜찮습니다. 간단히만 볼게요. 응우에는 이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은 할 수 없이 안내했습니다.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응우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노란 선을 봤습니다. 벽에 작업 순서표도 봤죠. 이거 한국 시스템 아닙니까? 응우엔이 물었습니다. 또한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했거든요. 오, 그렇군요.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요. 응우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사무실 좀 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또한은 응우엔을 2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와 작업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응우엔이 작업 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응우엔은 일지를 펼쳤습니다. 매일의 생산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량률도 기록돼 있었고요. 원인 분석까지 적혀 있었죠. 이 기록 방식. 응우엔이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한국 시스템이네요. 이런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뚜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찾고 있었다고요? 네. 저희 회사는 유럽 바이어들과 거래합니다.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죠. 응우엔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도 까다롭게 고릅니다. 기록을 남기고 품질을 관리하고 시스템이 있는 곳이어야 하죠. 뚜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응우엔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부분 가격만 싸게 해달라고 하죠. 품질은 신경 안 쓰고요. 기록도 안 남기고요. 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겪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네요. 응우엔이 일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기록이 완벽합니다. 불량 원인까지 분석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응우엔이 물었습니다. 직원들도 이 시스템을 따릅니까? 뚜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안 따릅니다.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럴 겁니다. 응우엔이 웃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이 계속 밀어붙이면 됩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뚜안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봤거든요. 응우엔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요. 뚜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선배시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한국식을 베트남에 적용하려니까 직원들이 반발하더군요. 응우엔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명씩 설득했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보여줬고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6개월쯤요. 그 후로는 직원들도 따라오더군요. 뚜아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장님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계속하면 됩니다. 응우엔이 뚜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샘플 주문을 드리죠. 500벌만 만들어 보세요. 500벌이요? 네. 품질 기준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록도 철저히 하시고요. 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응우엔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뚜아는 그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응우엔이 떠난 후였습니다. 뚜아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찾았구나. 한국식 시스템을 이해하는 바이어를 말입니다. 뚜아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0벌입니다. 2주 안에 만들어야 하고요. 500벌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뚜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문이 우리 공장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대로 하면 계속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직원들은 서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리정돈, 기록, 품질 관리 모든 걸 한국식으로 합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꼭 한국식이어야 합니까? 바이어가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뚜안이 대답했습니다. 그 바이어는 한국 시스템으로 일하는 곳만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직원들은 망설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뚜안이 부탁했습니다. 잘 되면 월급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뚜안은 작업장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공구를 모두 제자리에 놓았죠.
벽에 새로운 작업 순서표를 붙였습니다. 품질 기준표도 만들었고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목표 500벌, 불량률 0%, 납기 엄수.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이번엔 놀랍게도 모두 8시 전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2주는 전쟁입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목표는 50벌입니다. 각자 5벌씩 맞습니다. 뚜안이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작업 순서를 정확히 지키세요. 불량 나오면 바로 보고하고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뚜안은 작업장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실수하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알려줬죠.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해야 합니다. 공구 제자리에 놓으세요. 책상 정리하고 작업하세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점심시간 전이었습니다. 뚜안이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5벌 완성했습니다. 분량은 3벌이고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벌써 25벌이나요? 네. 정리하면서 일하니까 빨라졌어요. 뚜안이 설명했습니다. 공구 찾느라 시간 안 써도 되고 실수도 줄었으니까요. 직원들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정리를 하는구나. 오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뚜안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총 52벌 완성했습니다. 목표보다 2벌 더 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량은 5벌입니다. 내일은 더 줄여봅시다. 뚜안이 화이트보드에 기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활기가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50벌을 완성했습니다. 불량률은 3%까지 떨어졌죠. 직원들은 이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방법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정리하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기록하니까 어디서 실수했는지 바로 알겠어요. 뚜안은 흐뭇했습니다.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응우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완성됐습니까? 네, 확인해 보세요. 뚜안이 완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응우엔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꼼꼼하게 봤죠. 봉제선이 깔끔하네요. 불량이 거의 없습니다. 포장도 정확하고요. 응우엔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합격입니다. 품질 기준을 통과했어요. 뚜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문도 드리죠. 이번엔 1000벌입니다. 1000벌이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뚜안은 직원들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 수 있습니다. 응우에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죠. 매달 안정적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뚜안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동 때문이었죠. 응우엔이 떠난 후였습니다. 뚜안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한국식이 왜 필요한지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시다. 우리 공장을 베트남 최고로 만듭시다. 네.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뚜안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이해자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응우엔이라는 단 한 명의 바이어가 뚜안의 공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뚜안의 공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10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작업장도 3층까지 확장했죠. 응우엔과의 계약 덕분에 매달 안정적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뚜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흥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문 들었어요. 한국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에서요. 뚜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래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흥이 말했습니다. 공장 좀 둘러봐도 될까요? 한국식으로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세요. 뚜안은 흥을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노란 선, 벽에 작업 순서표, 정리된 공구함 모든 게 한국 공장과 똑같았죠. 와, 정말 한국 그대로네요. 흥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왜요? 직원들이 안 따를 것 같아서요. 베트남에서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뚜안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직원들이 반발했죠. 그런데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한 명의 바이어가 찾아왔어요. 한국 시스템을 원하는 바이어였죠. 뚜안이 응우엔과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바이어를 찾아야겠네요. 무슨 일 하십니까?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한국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었거든요. 뚜안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카페 일하셨습니까? 네. 3년 동안 강남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뚜안이 격려했습니다. 흥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네. 베트남에도 한국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는 특히 그래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귀국 후의 어려움, 앞으로의 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형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흥이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뚜안은 눈이 커졌습니다. 모임이요? 네. 서로 정보도 나누고 도와주고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뚜안은 무릎을 쳤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뚜안의 사무실에 10명이 모였습니다. 봉제 공장 사장, 카페 운영자, 정비소 주인, 물류 창고 관리자. 모두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뚜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방식을 배웠죠. 뚜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돌아와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도웁시다. 흥이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서로의 손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훅이 설명했습니다. 제 카페에 오는 손님 중에 옷 만들 사람이 있으면 뚜안 형님 공장을 소개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뚜안 형님 공장 직원들 중에 차 고칠 사람 있으면 제 정비소를 소개하고요. 정비소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품질을 보증합시다. 한국 수준으로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소개한 곳은 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정돈, 시간 엄수, 품질 관리 모두 한국식으로요. 그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뚜안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배웠잖습니까? 우리가 못할 리 없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한배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네트워크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트워크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처음 10명이었던 회원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카페, 식당, 공장, 정비소, 물류창고, 심지어 미용실까지. 다양한 업종이 모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 제 카페 매출이 30% 늘었어요. 흥이 보고했습니다. 네트워크 덕분에 손님 소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공장도 주문이 늘었습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회원들이 바이어를 소개해줬어요. 성공 사례가 계속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끼리 돕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한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이거 아닙니까? 뚜안이 말했습니다. 협력하는 법, 신뢰하는 법, 함께 성장하는 법.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트워크 회원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치민뿐만 아니라 하노이, 다낭에서도 가입했죠. 이제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퍼진 한국식 비즈니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어느 날 뚜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빈입니다. 하노이에서요. 빈, 반갑네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 하노이에도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뚜안은 하노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한국 연수 경험자들이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호치민처럼 하고 싶어요. 빈이 말했습니다. 서로 돕고 한국 수준으로 일하고. 뚜안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뭡니까?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노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낭에도 하이퐁에도 생겼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한국 연수 출신들의 네트워크가 퍼져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뚜안의 사무실에 한국인 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뚜안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반장님, 이게 우리 네트워크입니다. 자료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 점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반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재 회원이 500명입니다. 카페, 식당, 공장, 물류, 정비, 건설 모든 업종에 퍼져 있어요. 500명이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뚜안이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한국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리정돈, 시간 엄수, 품질 관리, 기록 문화. 반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가르쳤을 뿐인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장님. 뚜안이 말했습니다. 반장님이 보여준 일하는 방식, 그게 우리를 바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뚜안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방식으로요. 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반장님, 이게 시작입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울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러면 베트남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30만 명의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돈만 벌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록하는 문화를 배웠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봉제 공장에서, 정비소에서, 물류 창고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네트워크가 베트남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베트남에 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베트남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베트남의 스마트폰 공장 건설. LG, 베트남을 아시아 생산 거점으로. 롯데,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 한국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뚜안은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오는구나.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수천 명을 뽑는다고 했죠. 삼성 인사 담당자가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자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한국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한국 공장 시스템을 아시겠네요? 당연하죠. 정리정돈, 안전수칙, 품질 관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 채용인데 이미 훈련된 인력이었던 겁니다. 다른 지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에서 일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 다녔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5년 일했어요. 10명 중 3명이 한국 연수 경험자였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현지 인력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본사에서 물었습니다. 한국 산업연수생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미 한국식 업무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네요. 네. 기본 교육은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관리자들이 놀랐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지시 없이도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켰죠. 불량이 나오면 스스로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배웠습니까? 한국인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베트남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구나.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퐁에 세운 공장에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자들 중 한국 연수 출신이 많았죠. 면접 때부터 느꼈어요. LG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바로 이해하더군요. OS가 뭐냐고 물으니까 다들 아는 겁니다. OS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뜻하는 일본식 관리 기법이었습니다. 한국 공장들도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한국 공장에서 매일 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호치민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직원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미 한국식 서비스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합니까?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서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을 때 배웠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미 준비된 인력이 있었던 겁니다. 뚜아는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준비했구나. 한국 기업들이 오기 전부터 베트남에는 한국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카페, 식당, 공장, 물류, 건설 모든 분야의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착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현지 인력을 활용하기 쉬웠으니까요. 2015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과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훈련원을 세웠습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죠. 베트남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배우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죠.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제가 한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많아요. 한국어 하면 취직이 쉽거든요. 한국 회사가 그렇게 좋습니까? 네. 체계적이고 월급도 정확히 나오고 배울 게 많아요. 베트남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식 교육이 베트남에 들어왔습니다. 정리정돈 교육, 시간 관리 교육, 품질 관리 교육.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 연수생 출신들이 씨앗을 뿌렸다면 2010년대에는 한국 교육이 그 씨앗에 물을 줬습니다.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뚜안의 회사는 직원 300명 규모가 됐습니다. 생산관리 전문 회사로 자리 잡았죠. 베트남 내 50개 공장과 협력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지도했고요. 뚜안의 사무실에는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트남 우수 중소기업 품질 관리 모범 사례
사회적 책임 경영 우수상. 한국인 반장이 그 상장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뚜안이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반장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반장님이 보여주신 방식, 그게 저를 바꿨어요. 저뿐 아니라 수십만 명을 바꿨고요. 뚜안은 책장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그 노트였습니다. 이 노트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습니다.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죠. 하지만 안에 적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공부는 제자리에. 목표를 적고 확인하기. 불량 원인 찾기. 정확하게 하면 빨라진다. 한국에서 배운 그 원칙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반장님, 제가 이 노트를 쓴 사람이 저만이 아니에요. 뚜안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갔던 30만 명이 모두 이런 노트를 썼을 겁니다. 형태는 달랐겠지만요. 30만 명이라고요? 네. 2000년대에 한국에서 일했던 베트남 사람들 숫자입니다. 뚜안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도시로, 베트남 전역으로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정비소에서. 반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게 모여서 베트남을 바꿨습니다. 뚜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오기 전에 이미 땅이 준비돼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너희들이. 네. 한국에서 일했던 우리가요. 뚜안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호치민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들 대부분 한국 기업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의 성장 뒤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수십만 베트남 청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작은 습관들, 기록하는 문화, 정리하는 습관, 시간을 지키는 태도. 그것들이 모여서 베트남을 바꾼 겁니다. 저는 뚜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뚜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가능성입니다. 뚜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했잖아요. 1960년대에는 베트남보다 못 살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어났죠. 어떻게요? 뚜안이 물었습니다. 정리정돈부터 시작했어요. 기록을 남겼고요. 시간을 지켰습니다. 작은 것부터 철저히 했죠. 그게 답입니다. 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겁니다.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하면 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거요. 한국인 반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뚜안아. 제가 고맙죠 반장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반장과 막내가 다시 만났습니다. 한 명은 베트남 중소기업 사장이 됐고 한 명은 은퇴를 앞둔 한국인이었죠. 하지만 그들 사이의 인연은 그대로였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전해준 스승과 그것을 실천한 제자의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원조는 이런 게 아닐까요?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나처럼 일하면 돼. 그 메시지가 한 사람을 바꾸고 10사람을 바꾸고 100사람을 바꿉니다. 결국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은 작은 노트 한 권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청년이 매일 밤쓰던 그 노트요. 그 노트가 30만 권이 됐고 30만 개의 씨앗이 베트남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가능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작은 가르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경험 말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노트가 나라를 바꿀 수 있듯이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